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방학은 잘 보냈나요? 네,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또다시 개학을 하게 돼서 우리 같이 2학기 역사 수업을 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1학기 때는 선사시대부터 이제 신라, 삼국시대 해서 신라가 통일을 하고 이제 뭐 발해도 건국이 돼서 남북국 시대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었는데, 자, 2학기 때는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신라, 통일신라를 뒤를 이어서 이제 고려, 그리고 고려 뒤에 나오는 조선, 이 고려와 조선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울 내용은 고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야? 자,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이제 물리치려고 이제 삼국을 통일을 하게 돼서 통일신라가 되고, 이제 그 뒤에 위에서는 발해가 건국돼서 남북국 시대를 맞이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신라가 통일신라가 이제 전성기를 누리게 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신라가 어떻게 해서 나라가 다시 망하게 되고,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신라 말이 되게 되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신라 말이 되면은 왕권이 어떻게 된다? 왕권이 약화가 된다. 자, 왕권이 약화가 되면 반대로 누가 강해지겠어? 왕권과 대척점에 있는, 그치, 신하들의 권한은 어떻게 되겠어? 신하들의 권한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하들의 대다수는 바로 뭐야? 신라의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진골 귀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진골 귀족들이 되게 되는데, 자, 신라 말이 되면 왕권이 약화가 되고 이 진골 귀족들의 권한이 세지게 되면서 이 진골 귀족들끼리 서로 간에 뭘 두고서 싸우게 되는 거야?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을 째끼고 그 다음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왕권은 더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겠지. 자, 이 진골귀족들 간의 싸움을 통해서 한 명의 진골귀족이 왕이 됐어. 하지만 이 왕은 권한이 강할까? 아니야. 얘가 왕이 됐지만 또다시 이 왕의 자리를 두고 또다시 진골귀족끼리 서로 간에 죽이고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 왕을 다시 죽이고 또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돼서 신라 말이 되게 되면은 한 명의 왕의 재위기간이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5년이 되지 않아. 한 명의 왕이 5년도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 채 어떻게 되는 거야? 죽고 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죽는 것도 자연사가 아니라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한 진국귀족들 간의 왕위 다툼 속에서 휘말리면서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자, 신하들이나 이런 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에만 신경을 쓰겠어? 왕 같은 경우는 내 왕자리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신경을 쓰겠고, 신하들, 진골귀족들끼리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왕이 될까? 거기에만 몰두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라라는 나라에 대한 이런 정치라든지 백성들을 위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게 돼.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되겠어? 엉망이겠지? 엉망이 되는 거야. 백성들은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놈들은 나라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지들 먹을 것은 또 챙겨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의 것을 완전히 끝까지 다 빨아먹게 되는 거야. 백성들이 먹을 게 정말 없어. 다음 내년에 심을 종자, 씨앗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뺏어가서 이 진국귀족들, 지들의 부를 쌓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파탄에 빠지게 되고 나라의 힘은 완전히 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신라 말에 등장하는 새로운 세력을 꼭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야? 뭘까? 자, 바로 호족이라는 거였어. 호족이란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을 해. 기존에 있었던 진골귀족, 그리고 진골귀족 밑에 있었던 뭐가 있었지? 육두품, 이투품.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되는 거, 육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해도 뭐가 될 수 없어? 그렇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위에 있는 최고급 관직의 위치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게 바로 이 두품제의 폐해였어. 반면에 진골귀족 같은 경우는 능력이 없고 덜 떨어졌어도 높은 관직에까지 그냥 올라갈 수가 있었어. 이런 게 신라 말의 폐쇄적인 이런 신분제도였어. 이렇게 진골귀족과 육두품으로 나눠져 있었던 신라 시대에 새롭게 뭐가 등장하는 거야? 바로 호족이라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호족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신라 말의 상황을
알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신라 말에 지금 어떻게 됐지? 왕이나 이런 진국貴族들이 다 나라 일에 관심이 있었어? 없었어. 나라 일에 신경을 하나도 안 썼단 말이야. 오로지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해야지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 그 틈을 타서 지방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있거나 돈이 있었던 세력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호족이라는 세력으로 성장을 해서 한 지역의 우두머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는 나라의 힘이 완전히 약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지방에 새롭게 성장했던 이런 호족들의 세력을 견제를 할 수가 있었을까? 아니야. 견제를 할 수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 곳곳에서 생겼던 호족들은 저마다 그 지역에서 하나의 왕국을 건설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신라라는 나라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신라는 이제 경상도, 경주가 위치한 이 경상도 지역에만 지배력을 미치게 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새롭게 등장했었던 호족들이 지배를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호족들 중에서도 힘이 가장 셌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 그게 바로 누구야? 자, 하나는 관심법으로 보고 있어 하는 누구? 궁예가 있고 그 다음이 바로 견훤이 있습니다. 자, 이 궁예와 견훤이 대표적인 호족 세력으로 성장을 해서 이제 나라를 건국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궁예가 세운 나라가 바로 뭐야? 우리는 고구려를 뒤를 잇는다 해서 후고구려를 세우게 되는 거고, 자, 견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백제 후예야. 그래서 후백제를 건국을 하게 돼서 이제 통일신라는 없어지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자, 후고구려와 후백제 그리고 힘이 거의 다 없어진 신라 이 세 나라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는 거야?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구나 해서 후삼국시대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후삼국 시대를 거쳐서 고려가 건국되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알겠습니까? 자, 한번 보자. 교과서는 116쪽을 펴봅시다. 자, 교과서 116쪽을 보면은 자, 송악 출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송악은 오늘날 북한 지역에 있는 목다 개성이야. 개성. 인삼으로 유명한 개성 압니까? 이 개성이 바로 옛날엔 송악이라고 불렸던 거야. 자, 이 송악 출신의 호족이었던 왕건. 왕건 같은 경우는 이 송악 지역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었어. 자, 근데 누가 힘이 더 셌다는 거야? 그렇지. 후고구려를 세우게 되는 궁예의 힘이 더 세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궁예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궁예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목숨을 더 연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궁예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궁예의 신하가 되었다. 자, 한편 그러면서 왕건 같은 경우는 궁예 밑에 들어가서 엄청난 업적을 쌓게 돼. 그러면서 왕건의 신임을 듬뿍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런 신임들이 궁예가 실정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궁예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자기 부처라고 하면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신하들을 막 죽이고 너 이 새끼 하면서 막 반란하려고 그러지. 너 나 죽이려고 그러지. 너 내 부인 건들려고 그러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죽인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하들은 궁예가 무서워지고 궁예가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누구한테 눈길을 돌리는 거야? 궁예 밑에서 엄청난 업적을 쌓고 있던 이 왕건. 왕건이 다음 왕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궁예를 몰아내게 되고 왕건을 새롭게 왕이 앉히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과정을 볼 거야. 자, 왕건은 궁예 밑으로 들어가서 후백제 지역의 금성을 점령하고 해성을 안정시키는 등 큰 공을 세워 시중의 지위에 올랐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주를 점령했다는 것이 엄청난 업적이야. 자, 그거는 바로 교과서 옆쪽을 볼게. 자, 교과서 117쪽 보입니까? 자, 고려의 민족 재통일 이 지도가 보일 텐데, 자, 방금 전에 왕건이 점령했다는 나주 지역이 어디야? 바로 여기야. 자, 나주 금성 지역인데, 자, 이 지역을 보면은 왜 이게 엄청난 업적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후삼국시대가 돼서 후고구려가 있었고, 일단 여기 고려라고 나와 있지만 후고구려와 후백제 그리고 신라가 경쟁을 한 시대였어. 하지만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이 거의 다 없는 거였고 결과적으로는 후고구려와 백제의 이 두 나라 간의 싸움이었단 말이야. 자, 근데 왕건, 자, 이 송악에 있었던 왕건이 어떻게 하는 거야? 함대를 이끌고 수군을 이끌고 어떻게 하는 거야? 쭉 밑으로 내려가서 후백제의 후방 지역이었던 그치? 전남 지방, 이 나주 지방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엄청난 거야. 왜? 자, 후백제 같은 경우는 고려와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국경지방, 이 국경을 두고서 앞만 보고서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후방을 어떻게 됐어?
뺏기게 된 거지. 후방 지역을 뺏기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후백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오는 고려군을 맞서 싸워야 되고, 또는 뒤에서 뒤를 치기를 노리고 있는 또 고려군을 맞서 싸우게 되는 거야. 앞 뒤로 이렇게 고려군한테 둘러싸이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후백제 같은 경우는 점점 고려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겠지. 반대로 고려 같은 경우는 이 후백제를 앞과 뒤로 압박을 하게 되면서 경쟁에서의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고려 왕건의 되게 큰 업적이었어. 자, 그럼 뒤에를 보자. 자, 먼저 후고구려를 세웠다가 궁예가 나라 이름을 바꿔. 뭐로 바꾸냐? 마진으로 바꿨다가 태봉으로 바꿨다가 그렇게 되는데, 자, 이 궁예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호족을 탄압하였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신라 말에 새롭게 등장한 세력을 호족이라 그랬지. 자, 궁예 같은 경우도 이때 등장했었던 호족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호족이었었는데 궁예는 이 호족들 중에서도 힘이 더 센, 그러다 보니까 왕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거지. 자, 근데 어떻게 됐어? 왕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호족들은 존재를 하게 되죠. 이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켜야지만 궁예 왕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궁예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옆에 있었던 이 호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더 이상 힘이 세지지 않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는 동 실정을 거듭하면서 민심을 잃었다는 거지. 자, 이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 미친 궁예를 내쫓고 누구를 왕으로 추대해? 그렇지, 왕건을 새롭게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왕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다? 고려로 고치고, 자, 도읍을 어떻게? 자, 궁예 같은 경우는 자, 이 개성지방에서 나라를 세웠다가 어디로 수도를 옮겼었냐면 철원으로 옮겼었습니다. 철원 지방을 옮겼었는데 다시 왕건 같은 경우는 이 철원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는 거야? 송악으로 옮겨. 왜 송악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을까?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설명을 했을 때, 자, 왕건이 어느 지방의 호족이라 그랬지? 그렇지, 이 송악 출신의 호족이라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왕건은 이 송악의 모든 자신의 경제적이라든지 군사적인 기반을 모두 송악에서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의 힘을 더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라의 수도를 송악으로 옮겨서 여기서 나라를 꾸려나가야지 유리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수도를 다시 송악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보자. 그 다음에 민족의 재통일 과정을 보자. 자, 고려는 신라 왕실과 대호족을 우대하여 세력을 넓혔다. 이 말은 뭐냐면, 자, 고려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신라 같은 경우는 힘을 거의 다 잃어서,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자연스럽게 놔두면 망할 거야. 망할 운명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고려는 어떻게 하는 거야? 후백제와의 경쟁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뭐 힘은 없었지만 신라를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라한테 되게 잘해줘.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했다 그러면은 군사를 내려보내서 막아주는 등 이런 여러 가지로 신라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고려는 우리를 죽일 생각은 없구나. 우리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 반대로 후백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신라를 침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는 후백제한테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 고려와는 친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되나? 자, 그러면서 어떻게 후백제와는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남아있지? 어쩔 수 없어. 신라는 뭐 자연스럽게 놔두면 망할 거니까 결국에는 고려와 후백제 간의 싸움이 되는데, 자, 처음에는 후백제한테 유리하게 흘러가. 자, 후백제가 신라로 쳐들어가. 자, 여러분 신라의 수도가 어디지? 신라의 수도 경주야. 자, 후백제를 세웠던 누구? 견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완산 전주 지방에서 군대를 이끌고 직접 가서 경주에 있던 신라의 왕을 죽여버려. 신라의 왕을 죽여버리고 새롭게 누구를 경순왕을 왕위에 앉히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이미 신라 같은 경우는 고려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 고려님, 후백제 견훤놈이 와가지고 우리 또 죽이려고 그래요. 도와주세요. 해서 고려가 왕건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 도와주러 가는데 이미 늦었던 거지. 한 발 늦었어. 이미 견훤은 왕을 죽이고 새 왕을 앉힌 다음에 돌아가는 중이었어. 자, 고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냥 돌려보낼 수 없겠지? 해서 돌아가고 있는 후백제한테 싸움을 겁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어떻게 돼? 고려가 대패를 하게 돼. 대패를 해서 이때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은 완전히 못살당할 위기에 처했어. 그래서 왕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때 왕건 밑에 있던 부하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왕건인 척을 하고 왕건인 것처럼, 자, 옷도 왕건의 옷을 입고 병사들도 왕건의 병사들이 이끌고 가면서 이제 실제 왕건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왕건인 척을 했었던 그 신하는 어떻게 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야. 아무튼 이런 정도로 이때 고려는 후백제한테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거야? 고려는 이 패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나라의 힘을 더욱더 키우게 되면서 후백제한테 지속적으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나중에는 안동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인 우위를 차지를 하게 돼. 그러면서 후백제 같은 경우는 고려한테 앞서고 있다가 지금 어떻다 그랬어? 고창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제 힘을 엄청나게 잃었다 그랬지?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후백제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돼. 여기서 말하는 내분은 바로 뭐야? 이제 견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후대, 자기 뒤를 이을 사람을 정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들들에게 물려줘야겠지? 근데 견훤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 첫째 부인한테 낳은 아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맞이했던 부인한테 얻은 아들들이 있었어. 근데 견훤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원래 부인한테서 낳은 자식들을 제끼고 나중에 부인으로 얻었던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나왔던 네 번째 아들, 그 네 번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들이 그 꼴은 못 보겠다. 내가 왜 내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막내 아들을 죽이고 심지어 어떻게 견훤, 아버지였던 견훤을 절에다가 가둬버리면서 스스로 지들끼리 왕위에 오르는 일이 벌어져. 완전히 이제 뭐야? 하극상인 거지. 하극상을 떠나서 완전 폐륜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에서 특히나 견훤 같은 경우는 방금 절에 갇혔다 그랬지?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절에 유폐가 됐어. 갇혔었는데 견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지. 내가 믿었던 아들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절에 갇혀 있었어. 어떻게? 신세가 엄청나게 완전히 한탄하는 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는 살 수가 없겠다. 내가 이 내 자식들, 내 아들들한테 복수를 하고 말겠다 해가지고 이 절에서 도망을 나와서 어디로 가? 자기와 자기한테 가장 큰 적이었던 고려 왕건한테 넘어가서 자기의 신분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거야. 왕건아, 내가 너랑 싸우고 너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내 신세를 지금 봐라. 아들들한테 밀려가지고 절에 유폐돼가지고 완전 버려진 신세였다. 지금 내가 고려로 왔어. 나한테 군사를 주면은 내가 직접 최전방에 나가서 내 아들들을 무찌르고 내가 세웠던 나라를 어방해버리게 하겠다 하는 거야. 왕건 같은 경우는 이때 넘어왔던 견훤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고 잘 왔다고 오히려 보살펴줘. 그러면서 견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의 아들과 싸우게 되는 것이. 이미 이제 후백제는 나라 꼴이 엉망이야.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과정 속에서 신라 경순왕 같은 경우는 아까 고려 같은 경우가 신라한테 어떻게 했다 그랬어? 지속적인 사랑을 줬단 말이야. 난 너 죽이지 않을 거야. 나 너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신라 경주 지방의 경상남도 지방만을 다스리고 있던 신라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어차피 나라를 이제 잃을 수밖에 없겠다. 근데 나중에 공격이 와서 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나라를 넘기는 게 우리한테 더 좋지 않을까? 유리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직접 경순왕이 고려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신라, 기존의 삼국을 통일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쌓았던 신라라는 나라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신라까지 이제 먹게 된 고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제 이만큼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후백제는 용어밖에 없겠지? 자연스럽게 이제 뭐만 남았어? 후백제의 멸망만 남은 거야. 결국엔 고려는 후백제군을 격파하고 후삼국을 통일을 하였습니다. 고려 왕건에 의해서 드디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과정을 보자. 자, 고려는 건국과 통일 과정에서 지방 세력의 도움을 받았어. 왕건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야. 자, 신라 말에는 여러분 지방의 호족들이란 새로운 세력들이 성장을 했다 그랬지. 이들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건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 호족들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친선관계를 갖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이들을 자기 가족으로 만들면서까지 호족들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 후삼국을 통일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후백제와 신라를 통합하였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여러분 원래 남북국 시대라 그래서 통일신라 외에는 뭐가 있었지? 고구려를 뒤를 이었던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발해가 나중에 거란이란 유무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멸망한 이 발해의 백성들도 어떻게 하는 거야? 받아들여. 너네는 우리 고구려를 뒤를 이은 발해의 백성들이지? 야, 우리도 고구려를 뒤를 이어서 고려라고 나라의 이름을 줬어. 너네나 우리는 같은 한민족이니까 우리한테 넘어와라. 우리가 잘 보살펴줄게 해서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서 민족의 재통일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게 되겠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뒷장 118쪽을 해서 후삼국을 통일했던 왕건의 업적과 뒤를 이어서 고려의 기틀을 다지게 되는 조유 왕들의 업적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